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은 쉬시려나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슴처럼 우직하게, 살림꾼처럼 부지런하게, 일관된 실천만이 최선의 설득이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쇼맨십이 강한 편이다. 눈에 띌수록 인지도가 오르는 탓에 너도 나도 카메라에 한 컷이라도 더 찍히고 실시간 검색어에 더 자주 오르내리기를 갈망한다. 때로는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속성이 욕심으로 작용해서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른바 전시행정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전시행정이란 글자 그대로 내실보다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행정을 말한다.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구태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바로 전시행정의 달인들이기도 하다. 전시 효과에만 골몰한 나머지 세금을 물쓰듯 낭비해가며 실적 올리기에 혈안된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사이비 정치인이라 부른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부패와 무능의 잔해가 잔뜩 쌓여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거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이 들어 썩어가는 이 구태 정치의 대물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신은 왜 정치에 입문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누가 됐던 이 썩은 구태 정치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긴 치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그래야만 정치인도 진짜 머슴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빚이 많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으로 인해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빚을 진 가정들은 모든 걱정과 시름을 숨긴 채 혼자서 그 짐을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끝없이 빚을 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굴레를 끊어내야만 한다.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은 경제적 커밍아웃을 통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혁명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나는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전임자가 남기고 떠난 전시행정의 병폐들이 고스란히 빚이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빚은 말할 것도 없이 성남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나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빚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성남시가 빚더미에 오르게 된 과정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성남시의 경우 과거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지자 판교 신도시 개발을 위해 편성된 자금 5,400억 원을 가져다가 판교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한 것부터 문제였다. 또한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 원 등 총 6,500원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더구나 공식 부채가 아닌 비공식 부채여서 성남시의 재정은 악성 채무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채가 불어난 가장 큰 원인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토목, 건축, 도로 등의 공사가 지나치게 예산을 쏟아부은 이른바 삽질 행정이었다. 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김영삼 정부 때 경제 악화로 기인한 외환위기 사태는 결국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와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받았다. 만약 외환위기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갔더라면 국가 부도로 경제가 후에 막급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전체가 나서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아낸 결과 슬기롭게 IMF 사태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성남시의 재정이 대한민국의 IMF 위기 때처럼 급박한 사태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빚을 그대로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시의 재정이 고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고심 끝에 내가 내놓은 방안은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즉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일시 유예하여 연차적으로 결제해 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공인받음으로써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부터 모면하고 보자는 교육지책의 전략이었다. 나는 당시 성남시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거의 모든 사업들을 과감하게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시민들이 불평과 고통에 불가피해지겠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남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비판 여론들의 내용도 짐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남시를 거지도시로 만들었다. 그냥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면 될 일을 구태여 동네방네 소문내서 치부를 들춰내다니. 이에 더해 기다렸듯이 민선 5기 선거에서 패배한 새누리당의 거센 정책 공세가 밀려왔다. 전임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세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무리 억지 트집을 잡아도 나를 공격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대해야 할 상대는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불만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일일이 설득하기에는 시간 손실이 너무 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 연차적으로 빚을 갚으면서 모라토리엄을 졸업하는 것만이 최선의 설득이었다. 변화를 원한다면 관행부터 끊어라. 모라토리엄 선언 덕분에 소동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예산부터 줄이고 투자 순위를 조정하는 등 최대한 시정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절약해 나갔다. 아울러 기존 투자 사업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고 집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 집행 예산을 깎았다. 물론 크게 드러나는 사업만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일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적 요소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했다. 어떻게 하든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과제였다. 그동안 시에서 위탁 경영을 했던 일들도 대부분 직영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위탁했던 노인 독감 예방 접종 사업과 기타 치매관리 사업, 호스피스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 것이다. 민간업자에 위탁했던 지하 차도 관리 사업도 공단 위탁 운영으로 바꾸었다. 그뿐 아니라 건설공사 일상 감사와 행사성 경비도 최대한 줄였다. 보도블럭 재사용 도로 포장, 가로 하단 및 꽃식재 등 조경 공사와 같은 시에서 주관하고 크고 작은 일에도 드는 예산도 최대한 절감해 나갔다. 또한 일반 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 사업에서도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방 자체를 발행해 도로 주차장 등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급 상환에 사용했다.
그 밖에 각종 기타 예산을 절감해 빠져나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감한 사업 구조 조정과 예산 절감 등 초긴축 예산을 일관성 있게 강행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100만 성남 시민들의 인내와 믿음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모두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바라고 있었고 그 믿음은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마침내 3가지의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첫째, 예산 삭감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판교특별회계 5,200원의 현금 전입, 3,572억 원, 일반 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 원, 회계 내 자산 유동화 493억 원을 정리하는 등으로 3년 6개월 만인 2013년 말에 이르러 마침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둘째, 모라토리엄 선언 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2010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3,222억이었으나 2015년에는 5,579억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2,357억 원을 증가시켰다. 2010년 대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무려 73%나 되었다. 즉 교육 분야의 경우 2010년 585억 원에서 2015년 682억 원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같은 기간 504억 원에서 640억 원으로 체육 분야는 391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셋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성남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즉,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 노력 분야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모라토리엄 졸업과 복지정책으로 성남시는 일약 벤치마킹 도시로 떠오르며 다른 지자체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성남 시민들의 믿음에 승리가 더한 것이다. 아울러 나도 커다란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다. 나는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이 모든 결과는 오래전부터 우리 의식을 지배해왔던 관례와 관행을 끊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으로 관례와 관행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행정은 그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면 된다. 무엇이 어렵단 말인가? 그럼에도 부정과 부패를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관례와 관행이 우리의 절망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관례와 관행 속에서 피 같은 세금이 줄줄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정작 써야 할 예산이 모자라고 버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나는 이런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인들의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머슴이자 살림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란 한 나라나 지역구, 지자체의 살림꾼을 뽑는 것이다. 살림꾼은 모든 것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을 머슴이자 살림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머슴처럼 우직해야 하고 살림꾼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살림꾼이 해야 할 일이다. 살림꾼으로 뽑아놓은 정치인이 살림을 잘못하면 빚만 잔뜩 지게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다.
살림을 책임지는 머슴을 잘못 두면 결국 주인이 망하는 것이다. 대단하십니다. 정치면은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또 권력자로서 기득권자로서 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대단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